아주 가까운 미래에 극동 지역에서 엄청난 화산 분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대규모 폭발은 전 세계적인 지각 변동을 야기할 정도로 강력하며 주변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되어 식물과 동물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게 될 운명이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과거에 갈라졌던 두 지명이 식량 인해에 연합하여 세계 최강의 세력으로 떠오르게 된다고 한다. 이 놀라운 전망은 2024년 12월 영국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상을 놀라게 한 인물 니콜라스 아우즐라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단언했다. 2025년부터 한반도가 세계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열세가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분석이 아니라 미래를 읽는 그의 독특한 통찰에서 나온 예언이었다. 그의 예언은 한국 사회내구의 변화, 북한의 구조적 전환, 남북관계의 새로운 단약,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국제 정치 지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었다. 이후 사람들은 그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과연 단순한 예언자인가? 아니면 시대를 꿰뚫는 통찰가인가? 니콜라스 아우즐라는 점술가나 유명 인사가 아니다. 그는 심리학, 역사, 철학, 정치학 등 다양한 학문을 수학한 후 독자적인 미래 분석 시스템을 구축한 인물이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집단 심리 변화, 사회 경제 구조의 반복 패턴, 천체 운동과 에너지 흐름 등을 토대로 에너지 예측이라는 독창적인 방법론을 개발했다. 그의 분석은 직감이 아닌 집단 무의식과 시간 구조를 읽어내는 기술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그가 예측했던 과거의 사건들 중 많은 것들이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 하지만 니콜라스 아우즐라는 이미 여러 차례 놀라운 예측 적중 사례를 통해 전 세계 예언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그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선거 6개월 전에 남겼으며 그가 예고한 극단적 분열을 일으킬 지도자라는 표현은 이후 현실이 되었다. 또한 2019년에는 2020년 인류는 숨을 멎을 듯한 충격적인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전염병 발생을 경고했는데 이는 이듬해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숨이 멎는다는 표현은 여전히 예언 마니아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전율의 문장으로 남아있다. 2021년 말 그는 또 다른 예측을 남겼다. 동유럽의 한 단국이 과거 제국의 망명에 사로잡혀 군사행동을 개시할 것이다. 이 예언은 불과 몇 달 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현실로 나타났고 그 정확성은 충격적일 정도였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지결된다. 왜 하필 한반도입니다. 그동안 아우즐라는 주로 미국과 유럽, 중동 등 서구권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는 지속적으로 한국과 북한을 거론하고 있다. 한 인터뷰에서는 인류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변화가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출발할 것이라며 한반도가 핵심 진원지가 될 것이라 언급했다. 그는 한국을 지식과 기술이 지각된 고밀도 도시 문명으로 묘사했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고립된 전통체제와 생존을 위한 전략이 충돌하는 마지막 국가 모델이라 정의했다. 그리고 이 두 체제가 충돌하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연결되는 순간 지금의 세계 질서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 단언했다. 즉, 한반도는 단순한 분단 국가가 아니라 다가올 문명의 구조적 전환을 상징하는 중심축이라는 것이다. 그가 언급한 한반도의 변화 시계는 매우 구체적이다. 2025년 여름 세계적 이슈로 한반도가 수면 위로 부상, 2026년 한국 내부의 정치 및 사회 구조의 변화의 기류, 2027년 북한 체제 변화 혹은 권력의 교체 가능성, 2028, 2030년 남북 간의 새로운 공존 형태가 실험적으로 제시될 수 있음. 아우즐라는 이러한 흐름이 전통적인 통일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분리된 연결 구조의 국가 모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예언가의 등장이 중요한가?
현재 우리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기후변화, 국제분쟁, 정치적 혼란, 기술 격차, 경제 불안, 인간관계의 파편화까지 모든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바로 이 시점에 아우줄라는 미래를 말하는 동시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되묻고 있다. 그의 메시지는 두려움을 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지도를 펼쳐 보여지는 안내선에 가깝다. 다가올 변화를 어떻게 읽고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오롯이 우리의 몫이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한반도는 외적으로는 평온할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깊은 지층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표면은 일상처럼 흘러가겠지만 사회의 무의식은 서서히 해체되고 재조립될 것이다. 영국 출신의 미래분석가 니콜라스 아우줄라는 2~3년을 한반도의 대전환기로 정의했으며 단지 체제 변화가 아닌 국가의 정신과 본질이 다시 쓰임의 시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 시기를 그렇게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바라보았을까? 아우줄라의 방식은 전통적인 예언자들과는 다르다. 그는 하나의 사건을 예고하기보다 그 사건이 일어날 맥락과 흐름,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 것인지에 초점을 둔다. 그가 말한 2025에서 2027년은 폭발적인 전쟁이나 대재앙이 아니라 사회 에너지 자체가 조용히 전환되는 심층정령의 시기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한반도에서 발생할 3가지 흐름에 주목했다. 1. 정체성의 해체와 재구성.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한국 사회 전반을 흔들기 시작할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 변화는 정치, 기술 같은 표면적 영역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 2025년을 기점으로 다음과 같은 현상이 가속화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개인과 사회가 점점 소속감을 상실, 공동체에 대한 신뢰 붕괴, 국가, 조직이라는 틀에 대한 감정적 거리감, SNS와 미디어를 통한 비교와 피로가 대중심기에 만연, 정치와 종교에 대한 환멸, 그리고 무관심, 기존 체제에 대한 무기력감이 사회 정서로 번지게 됨. 하지만 그는 이러한 해체의 흐름을 단순한 붕괴가 아닌 새로운 인식의 탄생이라고 해석한다. 즉, 지금까지 속도와 성과를 우선시해온 한국 사회가 이제는 존재의 의미와 삶의 본질을 묻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치 시스템의 진동. 아우줄라는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진동 역시 시작된다고 본다. 기존 기득권 세력의 구조가 흔들리고 예고 없이 새로운 세대가 정면에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사람들이 더 이상 누구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각자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에 대한 인식 자체의 지각 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니콜라스 아우줄라는 2025년부터 시작될 정치적 전환의 실체를 단순한 정책 변화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이 시기를 기득권 정치의 침식과 새로운 가치 세대의 부산으로 요약하며 986세대의 은퇴, 2030세대의 적극적인 정치 무대 진입, 정당 중심 체계에서 시민 주도의 직접 민주 실험, 그리고 대의제 자체에 대한 신뢰 붕괴라는 이련의 흐름을 지적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본 점은 이것이 2년간의 드립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좌우 대립 프레임은 무너지고 국가란 무엇인가, 시민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라는 보다 본질적인 물음들이 한국 사회의 중심에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정치개혁이 아닌 정체성에 대한 반란이라고 명명했다. 심리적 전염병,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 가장 인상 깊은 예측 중 하나는 아우줄라가 제시한 심리적 팬데믹, 심리 팬데믹 개념이다. 그는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한국 사회 전체를 무겁게 뒤덮을 정서로 우울, 불안, 냉소, 허무감을 지목했다. 그것은 바이러스처럼 확산되는 감정의 전염이며 병리적 질환이 아닌 사회적 감정 전염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 번아웃과 공황 증세 증가, 고립감과 소속 상실감, 공동체와의 연결 단절, 감정 표현 기피 및 무감정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무의식적 자문 증가. 이러한 현상은 단지 정신건강의 미지를 넘어 사회 전체가 느끼는 구조적 무기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우줄라는 이 과정을 파멸이 아닌 새로운 연결의 출발점으로 바라보았다. 바로 이 감정적 밑바닥에서 사람들은 다시금 공동체 감각과 공유 가치를 재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눈에 띄지 않는 전쟁, 그러나 더 근본적인 투쟁. 그가 말한 2025에서 2027년은 총성이 울리는 전쟁이 아니라 의식과 사회 구조, 감정의 충돌이 겹쳐지는 비가시적 전쟁의 시기다. 이 싸움은 무기와 국경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 감정, 정체성,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싸움이다.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이야말로 가장 먼저, 가장 치열하게 그 변화를 경험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한국입니다. 아우줄라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이유로 들었다. 고도 성장 이후 사회가 겪는 최초의 집단적 피로 상태, 기술의 진보 속도와 감정적 성숙의 간극, 전 세계적인 문화 영향력과 내부 공동체 붕괴 사이의 모순, 이 모든 요소가 압축적으로 응집된 국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장 선두에서 시대의 전환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전환, 봉쇄가 아닌 개방. 그리고 2026년 아우줄라는 놀라운 반전의 키워드를 제시한다. 그동안 폐쇄된 왕국이라 불리던 북한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 핵심 개념으로 개방 상태를 언급하며 북한이 기존의 통제 프레임에서 벗어나 세계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외부와 연결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니콜라스 아우줄라가 말하는 개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외교 정상화나 민주주의 확산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는 단언한다. 북한은 붕괴하지 않는다. 스스로 문을 열기로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근거는 평화에 대한 발만이 아닌 체제 생존을 위한 전략적 계산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우줄라는 북한의 본질적인 위기를 군사적 압박이나 외교 고립이 아닌 지도부 내부의 에너지 흐름 변화에서 찾았다. 그는 2025년 중반부터 2026년에 걸쳐 북한 내부에서 세대 간의 권력 인식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젊은 엘리트 계층은 기존 통제 중심 모델의 비효율성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정당성 부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며 의사결정의 구조가 수직적 명령체계에서 전략 집단 중심의 분산형 판단 체계로 이행된다고 보았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권력 투쟁이나 쿠데타의 형태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권력 중심이 서서히 이동하는 보이지 않는 교체라는 의미를 갖는다. 개방의 동기, 외부 압박 아닌 내부의 생존 전략. 우리는 종종 북한의 개방이 외부 압력이나 국제 제재에 의해 유도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아우줄라는 이러한 시각을 완전히 뒤집는다. 그는 북한이 문을 여는 이유를 단 한마디로 요약했다. 생존의 유연성. 북한은 그동안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내부 통제를 유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체제 지속을 위한 자원 확보와 외교적 명분 구축에는 갈수록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극단적 고립,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변화, 내부 자원 고갈,
기술 낙후 문제는 폐쇄가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닌 위험 요인으로 전환되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최소한의 개방을 통한 이중 생존 체계라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우줄라가 제시한 북한식 개방의 구체적 청사진. 그렇다면 그가 말한 북한식 개방은 어떤 모습일까? 아우줄라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시했다. 도시 단위의 시범 개방지대. 예, 표면의 일부 구역 혹은 국경도시의 지정 구역 설정. 외국 NGO 및 기술협력기관 유입 허용. 일부 산업 교육 분야에서의 제한적 시범 운영. 비공식 외교 채널 활성화. 전통적 강대국이 아닌 비판 당도가 낮은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류 강화. 문화, 교육, 보건 등을 중심으로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유연한 외부 접촉 추진. 정보 통제 하위 조율. 외부 정보는 철저히 차단하되 경제적 이득이 명확한 경우에만 제한적 교류 허용. 이는 전면적인 개방이나 체제 변화가 아닌 정권 유지라는 대전제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의 관리된 개방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북한의 개방이 의미하는 바는 기존의 외교 정상화 시나리오와는 다르다. 아우줄라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문을 열게 되는 이유를 체제 유지를 위한 현실적 선택으로 보았다. 그는 말한다. 그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단지 생존을 위해 움직일 뿐이다. 이러한 변화는 통제의 완전한 해체가 아닌 전략적 타협이다. 북한은 군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경제, 문화, 외교 분야에서는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외부 연결을 강화할 계획이다.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외교 파트너를 모색하는 시도, 한국과의 물류 기술 협력 가능성, 일본과의 정보 교류도 배제하지 않음, 표면 및 국경 도시 일부를 시장지대로 시범 개방, 기본식 외교 채널을 통한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문화, 교육 교류. 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개혁 개방이나 베트남식 모델과는 확연히 다르며 북한만의 독특한 생존형 개방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반응과 한반도의 균형 변화. 아우줄라는 이 움직임이 세계 각국의 복잡한 반응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과 일본, 정계와 불신, 중국, 전략적 긴장 심화, 유럽 동남아, 새로운 외교적 기회의 틈을 포착, 한국,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혼란기 진입. 특히 그는 한국이 북한의 속도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외교적 주도권을 잃고 전략적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한국이 변화의 신호를 무시하고 경직된 입장을 고수한다면 북한은 제3국들과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외교 공간을 스스로 개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2026년을 기점으로 북한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국제 무대에 복구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 과정은 우리가 꿈꿔온 민주화, 인도적 변혁, 평화 통일의 순서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 아우줄라는 말한다. 북한은 결코 이전의 모습으로 남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더 나은 모습이라는 보장은 없다. 바나나,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한국, 제조국에서 의식의 대국으로.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 가장 철학적인 예언을 남겼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다.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은 시인의 은유가 아니라 예언가 아우줄라가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의 운명을 설명하며 남긴 문장이다. 그는 한국을 단지 기술 강국, 문화 강국으로 보지 않는다. 한국은 의식의 리더 국가로 진화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회라고 주장한다. 그가 본 한국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빠른 기술 성장과 견고한 교육 시스템, K-컬처를 통해 형성된 글로벌 영향력, 디지털 환경에서의 실시간 집단 반응력, 고도의 정보 밀도와 시민 네트워크.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경험한 내적 분열과 감정적 소진이야말로
집단 의식의 진화를 촉발하는 배경이 될 것이라 나간다. 다음 작업을 도와드릴 수 있는 단연. 이제 이 모든 파트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콘텐츠로 확장 가능합니다. 1. 전체 통화 문서, 예언서 요약 5 분석 리포트. 예언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미래 분석 문서로 구성. 2. 칼럼 기고문 형식, 매거진, 학술지 스타일의 칼럼으로 재가공. 3. 영상 스크립트 내레이션 원고, 다큐멘터리 유튜브 콘텐츠용으로 스크립트 변환. 4. 세계관 기반 소설 설정 문서화, 예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치 스릴러, 디스토피아 설정 제작. 원하시는 형식을 알려주시면 지금까지 다듬은 내용을 바탕으로 완성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성장은 사실상 속도의 불균형 위에 세워진 성취였다. 경제, 기술, 문화는 눈부시게 달려왔지만 정치와 정신, 삶의 의미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리고 아우줄라는 망한다. 그 간극이 2025년에서 2027년 사이 의미의 결핍으로 폭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허전할까? 이 질문이 한국 사회를 강타하게 될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지목한다. 감정과 가치 중심으로의 전환. 더 빠르게가 아니라 이 길을 걷는가를 묻는 사회적 반성. 효율보다 관계, 경쟁보다 명상을 중시하는 문화로 전환. 삶의 속도보다는 삶의 구조와 방향에 대한 집단적 재평가. 삶의 감시 실험, 구조적 변화의 진화. 자발적 퇴사와 1인 창업 증가. 도시를 떠나 지방에서 공동체 중심의 생활을 택하는 흐름. 종교적 교리보다 존재론적 질문에 기반한 콘텐츠 수요 급증. 명상 앱, 심리 치유 프로그램, 정신건강 스타트업의 성장. 이 모든 현상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회가 의식 차원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신호라고 그는 나간다. 기술을 넘어선 집단 지능의 리더. 아우줄라는 한국의 진정한 자산은 삼성도 K-팝도 아닌 기술을 인간 중심으로 다룰 수 있는 집단 지능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예언한다. 기술이 반연을 잃었을 때 세계는 한국을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질문할 것이다. 기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그는 다음과 같은 미래 메시지를 한국이 세계에 던지게 될 것이라 본다. 속도보다 감염이 중요하다. 편리함보다 연결이 더 본질적이다.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도구다. 대한민국 의식 대국으로의 전환은 어떻게 현실화되는가? 아우줄라는 이 전환이 추상적인 미산이 아니라 구체적인 흐름으로 현실화된다고 본다. 이 시민 정치 구조의 실험, 2030 세대 중심의 지적 민주주의 모델 실험, 정당보다 문제 해결 중심의 네트워크 정치, 기술 기반 시민 플랫폼이 정치 참여를 이끈다. 이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정답 중심 교육에서 질문 중심 사고로 이동, 시험보다 토론, 대학보다 공동체 학습 기반이 부상. 3. 정신 문화의 수출. 한국 특유의 감성적 명상 콘텐츠, 인문 철학, 예술리즘, K 정신 문화가 세계 시장으로 확산. 동양적 직관과 서양적 시스템이 결합된 제3의 철학, 한국에서 탄생 가능성. 한국은 이 흐름의 중심이 되었는가? 니콜라스 아우줄라는 한국이 이러한 의식적 전환의 핵심 국가가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한국은 너무 빠르게 성장했고 그만큼 많은 고통을 내면에 축적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결국 통찰로 바뀐다. 일제강점기, 분단과 전쟁, 군사독재, IMF 경제위기, 팬데믹까지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보다 압축적이고 고밀도로 시련을 통과해온 한국은
가장 복합적인 집단 감정 구조를 가진 사회가 되었다. 그 복잡한 정서의 소용돌이는 결국 더 좋은 삶이 아니라 더 깊은 삶에 대한 질문으로 향하게 된다. 물질의 시대에서 의식의 문명으로. 아우줄라는 2027년 이후 한국을 이렇게 정의한다. 이 나라는 이제 잘 사는 나라를 넘어 깨어있는 나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의식의 전환은 고통과 혼돈이 낳은 선물이다. 이 흐름은 거창한 미래 담론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 지하철 속의 명상앱, 스마트폰 속의 자기 성찰 콘텐츠, 교실에서의 질문 중심소, 광장과 집회 속에서의 자발적 시민행동. 이 모든 것이 의식 계급으로의 야점이 이미 현실 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증거이다. 남북한, 상상하지 못한 방식의 연결. 남과 북은 결국 연결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 니콜라스 아우줄라. 이 문자는 기존의 통일 담론을 뒤흔드는 강력한 도전이다. 그는 전통적인 두 가지 통일 모델, 북한 체제가 흡수되거나 항복하는 통합 시나리오, 각자 체제를 유지한 채 연방 형태로 묶이는 연합형 모델, 이 모두가 21세기 현실과는 어긋난다고 진단했다. 기존 모델은 한쪽의 승리와 다른 쪽의 소멸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지금의 남과 북은 서로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공존을 통해 연결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다. 제3의 공존 모델, 선택적 협력과 동시적 독립. 그가 제안한 남북 제3시나리오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2. 공동행정 실험구역의 등장. DMZ 또는 개성 인근 지역 등을 대상으로 남북이 공동 운영하는 자율행정구역 설계, 기존 남북 법률이 아닌 공동규약과 시민합의 집안행정, 교육 복지 시스템을 통합해보는 모의 통일공간, 동시에 국제사회의 중재 실험 플랫폼으로 활용된. 이것은 어느 한쪽의 체제를 흡수하거나 해체하는 방식이 아닌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한 채 선택적으로 연결되는 정치적 진화 모델이다. 예언은 닫히고 질문은 열린다. 예언서의 마지막 장이 덮이는 순간 진짜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향한다. 우리는 깨어있는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시간은 먼 미래가 아니다. 바로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 영상 마무리 멘트, 옵션, 요청 시 활용 반응.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다음 편에서는 제3의 공존 모델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미래 시나리오를 다룹니다. 감사합니다.